자, 오늘은 이제 공법에 대해서 제가 개략적으로만 설명을 드렸고, 이제 본격적인 내용은 다음 주부터 진도를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 뭐 쓰고 계신데 쓸 필요 없습니다. 제가 조만간에 제 강의 노트가 나올 겁니다. 여기 PPT에 제가 쓰는 내용들은 강의 노트에 다 있는 거니까 거기에다가 조금씩만 보충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수업 들을 때는 뭐 학원에서 제공하는 책 가지고 다 수업을 할 건데 강의 노트 하나만 이제 따로 구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부교재로 쓰는 거니까. 그래서 뭐 따로 필요할 필요 없고 거기다가 조금만 더 보충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1년 중에 처음 받고 이제 처음 공부를 하는 거니까 몇 가지 제가 합격은 못했지만 이제 불합격 전문가입니다. 공부를 상당히 오래 해봤고 하다 보니까 몇 가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우리 공부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은 이렇게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는 거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보면은 첫 번째는 사람들이 이제 가장 시험 과목 중에 6과목 중에 어려워하는 과목이 부동산 공법에서 뭐 공포의 법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진짜 어렵냐라는 겁니다. 진짜 어렵냐?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려운 법입니다. 저도 처음에 부동산 공법을 접했을 때 저는 법대를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걸 공부하고 이해를 할 때까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정도로 상당히 어려웠는데, 아까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공법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첫 번째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양이 많습니다. 법률이 6개나 있는 거죠. 민법 뭐 이런 것들이 민법, 등기법, 뭐 중개법 이런 게 6개나 들어가 있는 겁니다.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 안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에 비해서 양이 많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의 이제 질에 이제 겁을 먹어버리는 거죠. 이 양을 줄이는 건 제가 해야 될 일이고 제가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것들 위주로.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절대평가 시험이죠. 어려운 문제를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 그 양을 시험에 나올 것들 적절하게 조정을 해서 수업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도 보셨다시피 국계법 목차만 봤는데도 어려운 단어들이 엄청나게 많죠. 용어가 너무 생소합니다. 용어가.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쓰던 말들이라면 책도 뭐 쉽게 읽히고 소설책 읽을 때는 그렇게 오래 안 걸리겠지만 단어를 읽을 때 단어들이 눈에 안 들어오고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이게 무슨 말이었더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다 보면은 진도도 잘 안 나가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법대에 입학을 했을 때 예전에는 요새는 이제 법 전공 서적들도 한글로 많이 바꿨습니다. 근데 예전에만 해도 다 한자로 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공부를 하는데 한자 찾다 보니까 오전 내도록 앉아 있어도 5편 찾는데 시간을 다 쓰니까 뭐 3페이지, 10페이지도 채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어가 어려워 버리면은 이게 진도도 안 나오고 내용도 머릿속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일단은 용어. 그래서 많이 읽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많이 읽어보시는 거. 생소한 단어일수록 조금 소리를 낼 수 있는 곳이라면 소리를 내서 한번 읽어보는 거. 그래서 계속 이게 용어들이 입에 붙어야 책이 읽힙니다. 책이 읽히기 시작해야 내용이 눈에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처음에 용어들이 상당히 생소할 텐데 그게 무슨 뜻인지 처음에 이해를 하시고 이런 뜻이었지 하면서 될 수 있으면 소리를 내서 한번 좀 읽어보는 거. 그런 것들이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빠른 방법. 그리고 용어를 이제 제가 풀어드리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겠죠. 그렇게.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법이라는 건 행정법입니다. 행정법은 행정청들이 하는 일들을 우리가 책으로 배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이제 공법이 좀 쉽다, 재밌다 하시는 분들은 공무원 출신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잘하십니다. 잘 하시고, 아니면은 직접 내가 건물을 건축했다, 아니면은 건축 분야에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건축법이나 주택법 이런 것들이 이해가 상당히 빠르신데, 다른 분들은 그런 실무를 하시는 분들도 오면은 뭐 앞에 있는 국계법, 아까도 보셨다시피 뭐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는지, 수립하는 절차를 배웁니다. 그런 것들은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고 재미도 없고 뭐 지루하고 따분한데, 그런 것들이다 보니까 조금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는 법입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이런 것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도를 보셨다시피 밖에 나가보면 싹 다 이거 공법이고 행정법입니다. 그러니까 배운 내용들을 밖에 나가가지고 좀 흥미를 가지고 가져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은 건물 짓는 데 앞에 보면은 여기 건축허가 표지판이라는 게 막 써져 있을 겁니다. 거기 지금은 모르는 단어들만 쭉 써져 있을 텐데 공법을 배우고 나면은 그렇지 그렇지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보면 도로공사 하는 거, 그 다음에 지하철 공사하는 거, 그게 싹 다 부동산 공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될 텐데 조금 뭐 재미를 가지고 흥미를 느끼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전에 수업을 하시는 그 유명한 교수님 있죠? 그분은 수업 시간에 막 노래도 하고 하는데 저는 극아이 성향이라서 노래까지는 못하겠고 저도 최대한 재밌게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내성적인 사람이고 혼자 노는 거 좋아하고 이래가지고 수업 시간에 앞에 노래 부르고 그런 건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전 수업에는 막 노래도 부르고 참 레크레이션이 다양합니다. 근데 제가 많이 혼나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할 수 없지만 저도 최대한 좀 여러분들이 재밌고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누구나 아시겠지만 우리 시험은 절대평가 시험입니다. 절대평가 시험. 근데 이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했던 대부분의 공부는 상대평가 공부를 해왔습니다. 학교 다닐 때부터.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수능 시험도 그렇고 아니면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각종 고시들이 대부분 상대평가 시험인 거죠. 그러니까 절대평가라는 걸 알지만 공부는 내가 쭉 해오던 공부대로 상대평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각 과목당 40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 40문제 중에서 난이도를 나눠보면은 상중하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보통은 상에 해당하는 문제가 한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많게는 한 8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그 다음이 뭐 중하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올해는 이 상에 해당하는 문제가 뭐 분류상으로는 15문제 정도 출제를 했습니다. 그럼 많게 잡아서 16문제 출제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24문제 그걸 맞춰야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이거 15문제 정도를 아예 수업 시간에 하지 않는 내용을 출제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상대평가 시험에서는 중이나 하에 해당하는 문제들 중이나 하에 해당하는 문제 이건 누구나 맞추는 시험입니다. 이걸 틀리는 사람들은 아예 경쟁 상대가 아닌 거죠. 상대평가 시험에서는. 그리고 상대평가 시험에서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이 상에 해당하는 문제를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많이 맞추느냐가 합격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시험은 이거 안 봅니다. 이거 우리가 맞추는 문제 아닙니다. 그냥 틀리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60점 받으면 되고 최악의 경우 40점까지만 받으면 됩니다. 40점까지만. 그러니까 이거 잡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보면. 그리고 문제풀이 하면서 이런 것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아니면은 기본서라든지 이런 데서 제가 양을 줄여드릴 겁니다. 이런 부분은 출제 가능성은 있지만 안 보셔도 된다라는 걸 제가 다 줄여드릴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문제들 이걸 얼마나 많이 맞추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맞출 필요도 없고 남들 맞추는 것만 맞추면 됩니다. 남들 맞추는 것만. 즉 난이도 하에 해당하는 문제들 이거 틀리면 큰일 납니다. 이건 반드시 맞추셔야 되고 중에 해당하는 문제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조금 쉬운 문제들까지만 맞추면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중에 해당하는 문제를 다 맞췄을 때 한 60점에서 70점 정도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뒤에 보이면은 우리 시험 과목이 어떤 과목이 있는지는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차 과목에 민법이랑 학계론이 있죠. 이 두 과목을 합쳐서 평균 60점. 그다음에 2차 과목에는 뭐 법 제목들은 조금 줄여서 썼는데 중개법, 공법, 공시세법 이렇게 있는데 요거 중개법이랑 공법을 2차 1교시라고 해서 1시간에 같이 칩니다. 그다음에 공시세법을 2차 2교시라고 해서 이걸 1시간에 같이 칩니다. 그래서 총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이 2번 있고 3교시에 걸쳐서 시험을 치게 됩니다. 점수를 낼 때는 2차 이 세 과목을 합해서 평균 60점. 그래서 보통은 중개법이 좀 양도 작고 암기사항이 많기 때문에 합격하시는 분들이 중개법 평균 점수가 한 80점 정도 됩니다. 합격하시는 분들 평균 점수가. 그러면 공법은 중개법에서 점수를 조금 받아오면 좋으니까 요거 한 50점 정도를 목표로 많이 하시는데 60점까지 만든 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60점까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80점에서 어떤 쉬운 과목이든 간에 80점에서 90점 올리는 것보다는 40점에서 50점으로 올리는 게 이게 훨씬 쉽습니다. 노력도 작게 들고. 아무리 공법이 어렵다라고 해도 40점에서 50점, 60점 올리는 거 이게 훨씬 쉽습니다. 중개법을 80점에서 90점으로 올리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40점에서 50점으로 올릴 때 필요한 공부량이 10이라면 80점에서 90점에 올라갈 때는 공부량이 무한대입니다. 이건 뭐가 나올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일단 공법도 너무 이렇게 낮게 나는 꽈락만 면해야지 이런 목표를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 60점 정도를 목표로 해가지고 저도 거기에 맞춰서 강의를 할 겁니다. 대신에 공법은 70점 이상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좀 힘들고. 그래서 그날 이제 조금 찍은 게 많이 맞았다 하면은 75점, 찍은 게 조금 많이 틀렸다 하면은 60점이나 55점 정도 맞게 됩니다. 보통은. 그래서 합격자들이 보통 공법은 평균이 조금 상대적으로 쉽게 나온 해는 55점 정도, 조금 상대적으로 어렵게 나왔다고 하면은 50점에서 47.5점 정도 나옵니다. 평균 점수가. 합격자의 평균 점수가.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거 무슨 과목이 있는지는 다들 아실 텐데 제가 이걸 가지고 온 이유가 뭐냐면 최근 출제 경향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인데 좀 고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1차 따로 2차 따로 이 세 과목을 한꺼번에 시험을 쳤습니다. 한 2시간 반을 시험을 치는 거죠. 이 시험 시간이 너무 기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갔고 이걸 쪼갰습니다. 그래서 요 두 과목 따로 치고 요거 따로 칩니다. 중간에 쉬는 시간이 한 30분 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고 나서 자 1차 민법이랑 학개론 중에 한 과목을 조금 상대적으로 좀 어렵게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민법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해는 학개론이 상대적으로 조금 쉽게 출제가 되고 학개론이 조금 어려운 해는 민법이 상대적으로 조금 쉽게 출제를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학개론이 상대적으로 조금 어려웠습니다. 학개론이. 그 다음에 2차 1교시도 마찬가지. 요 두 과목 중에 한 과목을 조금 어렵게 출제를 하는 게 지금 출제 경향으로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는 공법이 극악의 난이도였습니다. 대신에 중개법은 역대 시험 중 거의 제일 쉬운 정도? 90점 이상을 받은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공법이 올해 아무리 어려웠다고 해도 정상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중개법을 90점 이상 받았다라면은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합격하는 데는. 물론 상대적으로 이게 너무 어려운 문제가 많다 보니까 좀 그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당황을 하는 바람에 내가 공법에서 기대 이하의 점수 막 꽈락을 받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렇게 당황하지만 않는다라면 이 두 과목 중에 한 과목은 당연히 어렵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제가 왜 공법의 유서 60점을 말씀드리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합격자 평균이 중개법이 보통 80점 정도가 많이 나오는데 작년에는 중개법이 80점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정도의 난이도였습니다. 대신에 공법은 국계법이 1번부터 12번까지 처음에 12문제가 나온다고 했죠. 역대 시험 중에 국계법이 이렇게 쉽게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작년 시험 같은 경우. 그러니까 12문제를 다 맞출 수 있을 정도로 공법을 출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개법이 상대적으로 어려운게 나오는 해, 중개법에서 공법을 도와줄 수 없는 해는 공법에서 점수를 획득을 해주셔야 됩니다. 공법에서. 그러니까 너무 목표점을 낮게 잡지 말고 내가 어느 정도 중간 정도 수준에 해당하는 문제까지는 맞출 수 있게끔 그렇게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 저도 그렇게 맞춰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시간에 있는 거. 공시세법 중에 두 과목 중에 한 과목을 조금 어렵게 출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법이 극악의 난이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등기법이나 지적법은 좀 수월하게 출제가 됐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요 두 과목씩 짝을 이뤄가지고 한 과목을 조금 상대적으로 어렵게 출제하는 게 출제 경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굳어지는 느낌입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실 때 내가 개인적으로 민법을 조금 쉽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 학개론을 조금 쉽게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그래서 똑같이 5시간씩을 투입을 한다 하더라도 똑같이 10점이 오르는 게 아니라 내가 상대적으로 쉽게 느끼는 과목은 5시간 똑같이 투자를 해도 20점이 오르는 경우가 있고 상대적으로 조금 어렵게 느끼는 과목은 똑같이 5시간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10점밖에 안 오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1차 과목 중에서 내가 조금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끼는 과목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운 부분들 배제하고 내가 조금 상대적으로 쉽게 느껴지는 부분들은 80점을 목표로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1차 과목은. 그 다음에 2차 과목은 일단 2차 과목의 당락을 자유하는 게 공법이 아닙니다. 이게 어렵고 막 짜증나는 과목이고 이게 중요합니다. 중개법이. 그러니까 중개법은 나중에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최소 80점 이상을 목표로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공법은 적절하게 선택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게 절대평가라는 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 그리고 쉬운 부분들 이거 절대 틀리면 안 되고 반드시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수업 시간에만 해도 한 10번 정도 반복을 할 겁니다. 수업만 참가를 하셔도. 그리고 그 부분들을 집중해서 계속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버릴 부분은 과감하게 버리셔도 됩니다. 60점이라는 점수가 어떤 점수냐면 맞고 틀리고 맞고 틀리고 하다가 운 좋게 2개 맞고
틀리고 하다 보면 60점입니다. 즉 40문제 중에서 24문제 맞으면 이게 60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16개나 틀려도 됩니다. 16개나. 절반 가까이를 틀려도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우리 시험입니다. 근데 그 절반을 맞추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다 법 과목이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이렇게 어렵게 나왔다라고 해서 쪼실 필요는 없습니다. 겁먹고 할 필요는 없고 틀려도 되는 16문제 중에 하나구나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넘기고 집중을 하셔가지고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을 최대한 맞추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최대한 많이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뭐 어떤 공부를 하든지 간에 마찬가지인데 공부를 할 때는 자료를 너무 여러 가지 볼 필요는 없습니다. 최소한의 자료를 뭐 한 권 내지는 책 한 권 내지는 2권 가지고 그걸 최대한 많이 반복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이게 가끔 이제 학원에 보면은 각 과목마다 뭐 자료를 어디서 찾아오는지 모르겠는데 파일을 막 이만큼씩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 못 봅니다, 여러분들이. 볼 시간도 없고 그걸 다 본다라고 해서 기억도 안 나고 그리고 내가 보던 책, 손때 묻은 책을 제일 빨리 볼 수 있습니다. 시험에 임박하면은 한 과목을 하루 내지는 반나절 안에 해결을 해야 되는데 처음 보는 자료는 그게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자료라도. 내가 손때 묻은 자료를 본다라면은 그게 한 과목을 뭐 반나절 하루 만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처음 보는 자료들은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자료를 계속 반복해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강의 노트를 부교재로 쓸 건데 처음에는 이제 기본서를 좀 읽어주시고 강의 노트는 아무래도 노트다 보니까 좀 축약이 돼 있습니다. 그 축약돼 있는 말들을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는 책을 좀 읽어주시고 마지막에는 노트만 봐도 충분하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놓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최대한 많이 반복하는 게 가장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 절대평가뿐만 아니라 상대평가 시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수험가에서는 단권화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단권화가 필요한 이유가 내 손때 묻은 책을 최대한 빨리 보기 위해서 많이 보기 위해서 그런 단권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느 시험에나 다 통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면서 뭐 자료 여러 개 찾아볼 필요 없습니다. 학원에서 보는 자료만 가지고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절대평가 시험이기 때문에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하시고 쉬운 문제들 여기에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걸 틀리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최소한의 자료를 최대한 많이 반복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절대평가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시험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시험뿐만 아니라 모든 시험에서는 한 번 꼼꼼하게 보는 것보다는 여러 번 보는 게 훨씬 좋습니다. 처음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민법 이런 것들은 뒷부분을 공부를 해야 앞쪽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이라는 게 막 딱딱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총칙 끊어지고 물권법 끊어지고 하는 게 아니라 총칙부터 뭐 채권법까지 쭉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런 체계가 있는 것들인데 이걸 끊어서 공부를 해버리면은 당연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모르는 게 있으면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성격상 이게 책을 보다가 글자 하나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게 안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막 성격 꼼꼼하신 여자분들. 이런 분들은 그 단어를 막 네이버 가가지고 찾아보고 검색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해결이 안 되죠, 당연히. 네이버에 다 이상한 자료들 올라가 있는데. 그거 차라리 질문을 하십시오, 와가지고. 질문을 하시는 게 시간이 훨씬 더 절약이 되고 빨리 되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일단 넘어가셔야 됩니다. 한 번 돌고 2번 돌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원만 꾸준히 나오셔도 동일한 내용을 5번에서 최소 7번까지 반복을 합니다. 똑같은 내용을. 계속 1년 동안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처음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면 그거 다음에 또 할 겁니다. 다음에 또 할 거고 다음에 또 할 거고 한 2번, 3번 돌아갔는데도 이게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와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뭐든지. 처음부터도 그냥 이해가 안 되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질문할 때 그냥 뭐 가끔씩 이런 분들이 계시던데 내가 이런 걸 질문했을 때 제가 날 무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들보다 더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와가지고 시험 관련된 거, 공부 관련된 거 물어보시면 됩니다. 물어보시면은 저도 모르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최대한 저도 공부를 해가지고 알아와서 대답을 해드릴 테니까 일단 질문하는 걸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모르는 게 있으면 일단 넘어가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 번을 꼼꼼하게 보는 분들, 그런 부분들은
그 학자가 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시험을 치는 것보다는. 시험을 치는 데는 그런 공부 방법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게 있으면 일단 넘어가시고 최대한 해독수를 늘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해독수를 늘리는 거. 그다음에 일단 지금은 뭐 예습할 게 없겠죠. 아는 게 없으니까. 근데 이론 강의를 할 때는 일단은 복습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저는 이제 예습도 좀 강조를 드리는 편인데 예습이라는 게 대단한 걸 하고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11월, 12월 달에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볼 겁니다. 그럼 기본서가 나오면은 기본서에 표시가 돼 있겠죠? 그 표시된 내용들 한번 확인하고 오는 겁니다. 그걸 공부를 하고 오고 이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제목 정도? 아, 오늘 뭘 배우는구나 정도 확인하고 오면 됩니다. 예습은, 이론 강의할 때는. 그래서 내가 오늘 뭘 배워야겠구나. 제목 같은 거,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계획을 배우는구나. 광역은 둘 이상이라고 했는데 도시군 계획은 특광시군에서 만드는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 정도만 알고 오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효과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준비 없이 허겁지겁 하고 나가지고 책 펴면 바로 잠오겠죠. 근데 내가 오늘 뭘 배울지를 대충 제목 정도 확인하고 오면은 수업 받아들이는 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예습은 오래 하는 거 아닙니다. 대신에 복습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데 아무래도 야간반 분들은 복습할 시간, 자기 공부할 시간이 많이 부족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뭐 틈틈이 공부를 하시는데 오전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뭐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다 보니까 수업 듣고 강의를 다시 듣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강의를 다시 듣기에는 시간이 좀 더 부족할 수도 있는데 강의를 계속 반복해서 듣는 것도 나쁜 복습 방법은 아닙니다. 근데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냐라고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아니다라고 대답하고 싶은데 수업이라는 건 어쩔 수 없이 제가 떠드는 걸 여러분들은 수동적으로 앉아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말하는 내용의 한 20%에서 30% 정도 밖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수업이라는 게. 그러면은 복습을 하실 때 이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동영상을 듣겠다라고 하면은 이 사이에 반드시 능동적인 행동을 하나 넣어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스스로 책을 읽는 거죠. 만약에 오전에라든지 낮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책을 좀 무겁더라도 들고 다니시면서 중간중간에 내가 스스로 책을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수업 들을 때 안 들렸던 내용이 책을 읽고 강의를 한번 들어보면은 아, 이게 이 말이구나 하는 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수업을 듣고 또 바로 요거 동영상을 듣는다 하면은 처음에 들렸던 것만 또 똑같이 들립니다.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수동적인 수업과 수업 사이에 능동적인 행동을 하나 넣어주면 훨씬 더 효과가 배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책을 읽는 걸 좀 강조 드리는 편인데 아무래도 이제 용어가 어렵다 보니까 스스로 책을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책을 소리내서 읽어보든지 아니면 그냥 읽어보든지 해가지고 그런 용어들을 스스로 내가 한번 읽어보고 수업을 들으면은 훨씬 더 잘 들릴 겁니다. 수업이. 그래서 복습 사이에 스스로 책을 한번 읽어보는 거 그런 거 한번 추천드리는 거고 요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문제풀이에 가면은 이제 5, 6월 달 이후로 문제풀이를 시작을 할 겁니다. 5, 6월 달부터 이제 기출문제를 풀 건데 그때는 문제를 미리 풀어오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풀이를 하는데 그냥 와서 수업을 들어버리면 제가 문제 푸는 걸 구경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뭐 저는 문제를 잘 풀죠. 잘 푸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미리 문제를 풀어오셔가지고 내가 아는 문제, 모르는 문제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전혀 이해가 안 된다. 모르는 지문 같은 걸 체크를 해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수업을 할 때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있을 거고 나는 모르겠는데 그냥 이거 이해하셨죠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질문하시고 그리고 수업 들을 때 내가 체크했던 부분들 위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때 하시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 번 보는 거. 모르면 일단 넘어가라는 거. 그 다음에 일단은 시간 나는 대로 복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끔씩 뭐 수업만 들으면 합격할 수 있어? 라고 하시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객관적으로. 수업만 들어서 합격하기에는 힘들죠. 스스로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복습 위주로 대신에 문제풀이에 들어가면은 미리 문제 풀어오시고 계속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객관식 시험에서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 됩니다. 근데 학원에서 내드리는 문제만 해도 충분할 겁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남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제집 한 권 정도는 더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론서 같은 것들을 여러 개 볼 필요는 없는데 내가 시간이 조금 충분하다. 나는 이제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생겼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제집 하나 정도 이게
우리 학원은 메가랜드 책을 쓰고 있는데 메가랜드 책을 계속 이제 쓰시던 분들이 계속 내는 문제 스타일이 좀 고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는 모의고사도 메가랜드 걸 풀 건데 그러다 보면은 문제 스타일이 조금 고정이 되는데 물론 이제 메가랜드에서 모의고사는 돌아가면서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출제하는 분들마다 스타일이 약간 다르긴 한데 그래도 혹시나 조금 내가 다른 거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다른 문제집 한 권 정도 푸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론서를 다른 걸 본다 그런 것들은 할 필요 굳이 그런 것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나머지 한 2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건데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부를 되게 많이 오래 해봤습니다. 오래 해보면서 이제 나이를 먹고 이제 시험을 그만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 실패를 하다 보니까 자존감도 많이 낮아지고 합격하는 친구들을 시기하고 질투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어떻게 합격을 하지? 나도 안 되는데? 하면서 가만 생각을 해봤는데 나는 쟤보다 부족한 게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장 부족했던 게 좀 절실함 같은 거? 이 시험에 꼭 합격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야간분들은 특히 낮에 다른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직장을 가지고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 시험은. 그러니까 60점을 받기가 힘든 거죠. 여러분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면 60점 받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성인들이고 공부에만 집중하기 힘든 환경이 많다 보니까 아니면은 다른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이거 합격 안 해도 먹고 사는데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거 다른 거 해도 지장 없으신 분들은 그 일 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요새 뭐 공인중개사 문 다 닫고 있는데 굳이 힘들게 이런 공부를 하실 필요가 없죠. 시험은 제일 중요한 게 내가 꼭 합격을 해야겠다라는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의지가. 그러니까 뭐 다른 이렇게 뒤에 도망갈 곳이 있으면은 사람들은 진짜 본능적으로 쉬운 곳으로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이런 겁니다. 내가 힘든 순간이 오면은 대피할 곳이 있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반드시 대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가 반드시 이 시험에 합격을 해야겠다라는 이유를 하나 만드시고 그렇게 공부를 하십시오. 이 시험 꼭 합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공부하기 싫으니까 맨날 아버지가 가게 하나 안 차려주나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도망갈 곳이 있으면 공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꼭 반드시 합격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두 번째는 꾸준하게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절대평가 시험이기 때문에. 평균 60점이라는 건 수미양가로 따지면은 양입니다. 양. 그러니까 양이라는 거. 우리 시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양이라는 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점수라는 겁니다. 70대 할머니가 합격하는 것도 받고 중고등학생이 하고 나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받습니다. 누구나 합격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너무 무시하시면 안 되면 이게 법과목이고 좀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접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 시험은 합격이랑 불합격으로 나뉘는 게 아니라 합격이랑 포기로 나뉩니다. 합격이랑 포기로. 포기만 안 하면 합격하는데 중간중간 위기가 오는 거죠. 1년 동안 공부를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힘들 때도 있고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오면서 좌절감을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3월 달이 되면 아마 모의고사를 칠 텐데 3월 달 처음 치는 모의고사 점수는 보통은 민법 27.5점, 학개론 32.5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는 점수가 이렇습니다. 법과목이고 생소한 과목이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치는 민법 시험지 가지고 서울대 법대 4학년한테 가지고 가죠. 고시 공부 안 한 사람들 싹 다 꽈락입니다. 고시 공부를 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점수가 나오지만 그냥 법대에서 공부하던 사람들이 이거 풀면은 점수 안 나옵니다. 우리랑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수가 나오더라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수험생 4명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 B, C, D가 있는데 자 우리 시험은 1차랑 2차로 나뉘어져 있죠. A는 1차 합격, 2차 합격 점수를 받았습니다. 평균 60점 이상. 이 사람은 깔끔하게 합격. B는 1차 불합격, 2차 불합격. 이 사람은 깔끔하게 불합격. 여기까지는 이제 간단하죠. 근데 C는 1차는 합격 점수를 받았는데 2차는 불합격했습니다. 이 사람 뭐죠? 1차 합격입니다. 1차 합격. 이 사람은 기득권을 가지고 내년 시험에는 2차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최악의 학생인데 1차는 불합격했는데 2차가 합격 점수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뭐죠?
그냥 불합격입니다. 2차 합격생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1차부터 다시 공부를 합니다. 2차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보면은 우리가 합격이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 1차 합격입니다. 1차 합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1차, 2차 다 보셨지만 배점은 다 똑같습니다. 100점으로. 1차가 중요해서 1차를 먼저 보라는 게 아니라 1차 점수가 안 나오면 6월달 이후에 여러분들이 2차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불안해서. 아, 이거 1차도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5월, 6월 지나가면은 문제풀이가 시작이 되고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1차가 점수가 안 나오는 합격 점수가. 그러면은 불안해서 공부가 안 됩니다. 그때부터는. 저는 여러분을 끝까지 다 내년 겨울까지 보고 싶은데 계속 나가십니다. 여름만 되면. 여름 지나고 나면 강의실에 사람이 없죠. 2차 과목은. 2포자가 되는 거예요. 2포자가. 2차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꾸준하게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점수가 생각보다 잘 안 나올 겁니다. 내가 이 점수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뭐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공부는 이렇게 정비례 그래프로 점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내가 5시간 공부했다고 해서 그만큼 점수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약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단계별로 점수가 올라갑니다. 즉 처음에 뭐 뭣도 모르는 거죠. 근데 쉬운 내용들이 정리가 되기 시작하면은 점수가 한 단계 뜁니다. 그러니까 지문이 5개가 있죠. 처음에는 이 5개 지문을 다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4번 찍었더니만 정답이 3번인 거죠. 근데 한 2달 공부를 했는데 이제는 처음에는 5개를 다 모르다가 이제는 1개는 알 것 같아요. 1~2개 정도. 1번, 2번이 정답이 아니라는 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3번, 4번, 5번 중에 대충 해가지고 4번 찍었는데 또 정답이 3번이니까 점수는 똑같죠? 근데 발전은 있는 겁니다. 발전은. 역시 또 다음에 시험 치는데 이제는 1번, 2번 뿐만 아니라 5번이 정답이 아닌 것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4번을 찍었는데 또 정답이 3번이죠. 점수 변화는 없지만 내 실력은 향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 시기입니다. 이 시기. 근데 이런 것들이 해결되고 나면은 점수가 한 단계 뛰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정체기가 올 겁니다. 당연히. 점수가 그 자리에 계속 머뭅니다. 몇 달 동안. 이때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이때 이제 카페에 들어가가지고 무슨 과목은 누가 줬니 이런 것들 막 검색하기 시작하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옆집에 들락날락거리고 하는 겁니다. 이 시기를 잘 넘기셔야 요 점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점수는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이렇게 상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 시기를 잘 견디셔야 됩니다. 이걸 견디지 못하고 계속 이제 실망하고 포기하게 되고 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2차를 끝까지 하기 위해서 공부는 3년, 4년 한다고 해서 합격률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시험이든 간에 합격률이 가장 높은 시기는 1년에서 2년 차 안에. 뭐 공인중개사 학원을 거의 대학교처럼 다니시는 분들이 있죠. 뭐 노원 4학년 뭐 이러면서 뭐 4년째 다니고 있는데 그 학원을 오래 다니면 좋지 않습니다. 학원에서도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서로 미안합니다. 좀 이렇게 오래 보면 민망하고 미안하고 그러니까 깔끔하게 뭔 모를 때 그냥 학원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깔끔하게 나가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1년 동안 꾸준하게 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꾸준하지 못하면 결석해버리면은 특히나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결석을 해버리면은 뭐 하루 빠지면 수업 보충해야 될 게 4시간이죠. 이게 일주일만 빠져도 거의 30시간 되는 겁니다. 이게 일주일, 2주일 뭐 밀려버리면은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양이 확 밀려버립니다. 그래서 빠졌을 때는 그때그때 보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때그때. 근데 보충도 못했다. 그리고 수업을 들어야 될 게 뭐 30시간, 50시간씩 깔렸다. 이거 버려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지금 못 들어도 다음 회차에 들으면 됩니다. 근데 못 들었던 건 다 듣고 들어야지. 그럼 계속 막힙니다. 계속 막히고 하면서 결국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못 들은 게 있으면은 최신 거부터 제일 최근 거부터 듣고 시간이 나면 그 전 거 이렇게 듣는 거지 못 들은 거 처음부터 들어야지 이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복습을 할 거니까 나중에 다시 반복을 할 거니까 만약에 내가 빠졌다. 성인들이고 가정이 다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학원에 못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복습 안 하셔도 됩니다. 버리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습이 너무 밀렸을 때는 그거 과감하게 버리시고 앞에서부터 지금 하는 것부터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거.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요거
일단은 1차 공부 위주로 하시면 됩니다. 11월, 12월, 1, 2월 때까지는 1차 과목 위주로 해서 한 4월 정도까지 1차 과목이 평균 한 50점 정도 나오면 상당히 훌륭한 겁니다. 야, 그러면 합격 못하잖아 라고 하는데 7, 8월 달, 9, 10월 달 문제풀이를 통해서 모자란 부분은 해결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 수업만 들어가지고 문제를 풀어서 점수가 나온다라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문제 푸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그 연습과 기술을 5, 6월 달 이후로 문제풀이를 하면서 늘려갈 거니까 이론 과정에서 한 50점 정도 1차 과목이 나온다? 충분합니다. 합격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일단은 1차 목표로 하시고 그 다음에 1차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은 2차 과목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공부를 하시라는 건 처음에 2차 과목 수업 안 들어도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수업을 들어놔야 나중에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수업은 그때 내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에는 초반에는 1차 과목 위주로 공부를 해주시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석하지 않고 끝까지 가려면 끝까지. 저는 여러분을 끝까지 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역시 이제 제가 또 엄청나게 부족했던 게 이 믿음입니다. 믿음. 첫 번째는 강사에 대한 믿음인데 이건 뭐 저희 학원에서는 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입이 아플 정도로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학원에 나오는 강사님들은 대한민국 1등들이 이 학원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 바닥에서는 노원에서 강의하는 게 꿈입니다. 꿈. 이 학원이 전국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있는 학원이고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학원입니다. 이 학원은 아무나 올 수 있는 학원이 아닙니다. 이 바닥에서. 여러분들은 학원 선택을 잘 하신 겁니다. 여기 원장님 큰 회사들에서 막 와가지고 모셔가려고 하는 분입니다. 이 학원에서 강의를 한다는 게 강사들의 사이에는 뭐 거의 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뭐 어느 학원에서 강의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학원에서 강의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바닥에서 어느 정도 하는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그 정도 학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사람을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심할 필요는. 제가 공부를 할 때 헌법 과목을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강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 학원에 종합반 등록을 해놓고 이 학원 수업을 빠지고 그 수업을 들으러 가는 겁니다. 엄청 멀리 있는데 그 수업 들으면 오늘 우리 학원 빠진 거 수업 듣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 걸리고 생각해 보면은 뭐 떨어지려고 작정을 한 거죠. 이렇게. 아주 비효율적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앞에 있는 분들 믿으시면 됩니다. 진짜 대한민국 측에서 최고로 실력이 좋으신 분들이 이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말할 필요도 없으니까 이거 됐고 두 번째는 이거. 그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거 힘들 것 같은데 공부해보니까 생각보다 이제 어려운 거죠.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1년 안에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주변에 보니까 동네 아줌마들이 다 공인중개사 앉아가지고 장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별거 아니구나 하고 이제 시작을 해봤더니만 다 법 과목이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기본 수업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책 양만 이만큼입니다.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하면서 조금 이제 뭐 호기롭게 왔다가 힘들다라는 걸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주변에 안 알리고 오신 분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떨어질지 모르니까 부끄러워서. 근데 합격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라는 건 누구나 당연한 건 불안함을 가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시험에 응시만 하면 합격증을 주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합격 점수를 받아야 되니까 학원에서 1등 하는 사람이라고 불안하지 않냐? 더 불안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불안감은 더 커집니다. 대신에 나는 합격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지 이거 합격할 수 있을까? 힘들겠는데? 그분은 뭐 시험장에 가볼 필요도 없고 결과는 불합격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이거 힘들겠는데 어렵겠는데 생각하면은 그냥 시험장에 갈 필요도 없죠. 결과는 그냥 불합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죽을 똥살똥하고 나는 무조건 합격한다 이렇게 공부를 하는 사람이 1년에 2만 명 이상 됩니다. 1년에 한 2만 명 정도가 합격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합격하는 게 당연한 거죠. 나는 합격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합격하는 게 그게 더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꾸준히만 하면 아까 60점 받는 시험이라고 했죠.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니까 좀 자신감을 가지고 합격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내가 꼭 합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자신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장에 제가 따라갈 수는 없죠. 옆에서 가르쳐서 드리고 싶지만 그게 안 됩니다. 자기를 믿지 못하면 시험장에서 불안하고 아는 것도 틀리게 됩니다.
내가 꼭 합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까 말했던 그 슬럼프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간절함이 없고 합격할 수 있는 믿음이 없다는 사람은 힘든 순간이 올 때마다 계속 나가려고만 하는 겁니다. 계속 포기할 생각만 하고 그냥 다른 일 하려고만 생각하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합격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수험생이 한 분 계신데 60대 어르신이었습니다. 여자분이었는데 그분은 학원을 되게 즐겁게 다니시는 겁니다. 쉬는 시간에 가끔 복도에서 보면은 막 자기 스스로 막 응원을 합니다. 화이팅, 힘내자 막 이러면서. 저분은 근데 학원에 올 때도 되게 웃으면서 오시고 되게 즐겁게 학원을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분은 점수가 잘 나오는, 항상 학원에도 한 두세 번째 줄 이렇게 앉으시고, 저분은 점수가 잘 나오시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우연히 그분의 모의고사 점수를 보게 됐는데 7월 달이었던 것 같은데, 7월 달 모의고사였나? 아무튼 6월 달이 넘었었습니다. 그때 1차는 겨우 꽈락을 면하는 정도? 한 40점에서 50점 정도였고 2차 과목은 그냥 싹 다 꽈락. 그분 보면은 안녕하십니까, 힘내십시오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그냥 힘들겠는데라고 생각을 하죠, 제가. 근데 그분이 합격자 모임에 오신 겁니다. 보통은 이제 합격자 모임에 오시는 분들은 되게 낯익은 분들이 오십니다. 마지막까지, 아까 꾸준히만 하면 합격한다고 했죠. 마지막까지 학원에 오시는 분들이 그대로 그냥 합격자 모임에 오십니다, 대부분이. 근데 의외의 인물들이 오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이분이 합격자 모임에 오신 겁니다. 제가 너무 반갑게 인사를 했죠. 어휴,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와, 이게 진짜 사람이 긍정의 힘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때 그분을 보면서 느꼈는데, 진짜 점수가 안 나오더라도 꾸준히 하면은 마지막에 점수가 확 뛰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정체기에서 힘들어 하지 마시고 조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이제 내가 합격할 수 있다라고 믿고, 그 다음에 진짜 내가 꼭 합격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위기의 순간을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시고 마지막까지 하시면은 꼭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다면 어렵지만 충분히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공부를 하시면은 반드시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니까 여러분들 1년 동안 공부하는 게 아마 해보면은 쉽지 않을 겁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집에 가서 이제 애들한테 공부하란 말 안 한다는데 자기가 해보고 힘들어가지고, 그만큼 힘든 거죠. 공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에너지 소비도 많고. 근데 뭐 조금 견뎌내면은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평생 가는 거죠. 공인중개사 자격증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강의 잘리면 하려고 가지고 있는데, 그 보험 정도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의 하한선이 그어지는 겁니다. 인생의 하한선이. 나는 망해도 공인중개사입니다. 망해도. 그리고 우리는 창업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뭐 사무실 조그만한 거 하나 없고 뭐 책상 갖다 놓고 하면 할 수 있죠. 그래서 망해도 이제 또 그냥 그 사무실 보증금만 날려면 이런 거예요, 보증금만. 그러니까 인생의 하한선을 긋는다 생각하시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런 거 한번 해볼 수도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내가 이 일을 해보니까 적성에 맞을 수도 있고 고소득을 얻을 수도 있는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꼭 좀 합격해야겠다고 생각하시고 합격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불합격을 많이 할 때 그때 아주 부정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실패만 거듭하다 보니까 이게 자존감도 되게 낮아지고 세상을 비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이 공인중개사 시험이 제 인생을 많이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계속 떨어지고 하다가 그냥 이제 시험을 관두고 뭘 할까 하다가 공부한 게 있으니까 이 자격증이나 하나 따놓자 하고 학원에 갔습니다. 학원에 갔다가 우연찮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공부를 했다라는 걸 알고 이 강의를 좀 누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강의를 시작하고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에 일단 합격을 했어. 그때 그 해는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뭐 남들이 볼 때는 작은 시험이고 쉬운 시험일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아주 오랜만에 얻은 성공이라는 결과였습니다. 하나를 이렇게 성공하고 나니까 삶의 의욕도 생기고 되게 많은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남들이 보기에는 뭐 별거 아닌 시험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 작은 변화의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꼭 합격하셔가지고 앞으로 뭐 어떤 일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좀 더 생활이
윤택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거니까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년 동안 이제 공부를 해 나갈 건데 오늘 처음 뵈서 반갑고 제가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갈 건데 오늘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